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오늘은 파트 2의 테마 7번 탄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테마가 총 4개가 있었고, 이번 시간은 세 번째 테마로는 7번입니다. 탄력성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18페이지고요. 탄력성의 개념부터 나옵니다. 탄력성이란 무엇인가부터 나오는데, 탄력성은 말 그대로 이제 수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그 정도로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높다, 그리고 탄력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면 수량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수유량이죠. 그리고 공급하고자 하는 량, 공급량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탄력성 말 그대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 앞에 이제 어떤 탄력성을 측정하는지 워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양이 수요량이죠. 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이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즉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요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량의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변화 정도가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적다, 수량의 변화 정도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탄력적인 거의 끝판왕, 그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비탄력적인 것의 끝판왕, 극단치에 있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건 뭐고 완전 비탄력적인 게 뭐냐? 탄력적인 것의 끝판왕이니까 수량의 변화가 끝도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변한다, 그것을 무한대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대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량의 변화가 없다, 거의 극단적으로 없다, 수량 변화가 없다, 수량이 고정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탄력성의 종류를 이제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왼쪽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림이나 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지문화가 되는 거니까 왼쪽 그래프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지문은 오른쪽으로 출제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력성을 표현하면은 세로축에는 자극이 있고요. 그 자극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자극을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가격에 대한 자극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자극을 줬다, 그러면 양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양이 변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이 한 지점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이 수직적인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완전 탄력적인 것은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것은 그래프가 누워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덜 누워있지만 누워있죠. 이런 것은 탄력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 한가운데, 여기 이제 한가운데 절반을 나눈 것을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비탄력적인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완전 탄력적인 것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자, 탄력을 한번 써볼까요? 탄력적이다. 탄력. 탄 하면 이제 수평적으로 보이죠? 글자 자체도. 그래서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다. 탄력도가 무한대다. 자, 비탄력적인 거 한번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쓰죠. 비탄력적이니까 수직적, 그리고 탄력도는 제로. 그 다음에 조금 비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뭐라는 것을 이제 배웠고, 탄력성이 뭐라고요? 수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수량이 변하는 정도가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그럼 어떨 때 탄력적이냐?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량이 변한다는 건 이 재화를 안 사도 다른 재화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살 수 있으면 이 재화의 수요량이 팍 줄 수도 있고, 저쪽 재화를 못 산다 그러면 이쪽 재화 수요가 팍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거 안 사도 그만인 거잖아요. 딴 거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A라는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괜찮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 1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 그러면 이거 안 사고 마라. 그러니까 안 사면은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역세권이라고 이제 해볼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기차역이고 여기에서 각 1km, 100m, 1.2km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이제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이제 세분화한다면은 요거 안 사도 그만, 요거 안 사도 그만, 그러면 요거 사지.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좁게 분할을 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적입니다. 딴 거보다. 뭐보다? 상업용이나 공업용보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상업용과 공업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사도 되면 안 사고요. 그 다음에 딴 거 살 수도 있고, 우리 1번에서 배웠지만 대체재도 많이 존재하고, 2번에서 배웠지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이 땅이 딱 적합하면은 그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덜 탄력적이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것도 이제 1, 2, 3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면, 그리고 용도 변환이 쉬우면 이거 안 사도 저거 사도 용도 변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그리고 5번은 기간이 길수록 장기적일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기간을 느리면 수요량이 변화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비싼 재화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빵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싼 거는 수요가 항상 스테디합니다. 약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이런 거 스테디한데, 비싼 거 있잖아요. 소비재, 사치재 이런 것들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수요량이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급의 탄력성인데, 공급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공급을 안 해도 그만, 많이 해도 그만,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들쭉날쭉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탄력성이 크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생산에 유리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생산이 기간이 짧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금방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금방 생산하면 지금 안 해도 그만이고 나중에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크다. 즉 공급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싸다. 그럼 생산비가 싸면은 쉽게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산해도 그만, 나중에 생산해도 그만. 그러니까 탄력적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뭐 이거 공급해도 그만 저거 공급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들쭉날쭉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오래 기간을 측정하면은 가격 변동폭이 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 살펴보면, 먼저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제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 제목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배웠죠.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정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가운데 가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가격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한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탄력성을 보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변수를 분모에 두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분자에 두고 변수를 분모에 둡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비율을 측정할 때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놔요. 절대값. 왜 씌우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는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을 씌우지 않으면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편하게 계산하고자 함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러면 이 공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0 또는 양수로 측정되죠. 그리고 위 분자가 크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인 거죠. 왜? 수요량의 변화가 더 컸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는 수요량의 변화보다 가격 변화율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분모가 크면 비탄력적이다. 왜냐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작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똔똔이다. 1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항상 플러스 값을 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소득 때문에 일어나는 소득 변수에 인한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자, 그럼 측정하는 것을 분자에 수요량의 변화에 놓고 변수를 분모, 소득의 변화율을 놓는 거죠. 이건 절대값 씌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소득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다.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오른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량을 느린다. 소고기 같은 거죠. 정상제.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을 감소한다. 이건 열등제, 이렇게 미국 소고기 같은 것이 대부분이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0이 된다. 그러면은 이 가격 소득의 변화가 수요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중립제라고 합니다. 자, 공식 이해되셨죠? 그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자, 세 번째, 수요의 탄력성을 똑같이 측정하는데 누구 때문에 교차하는 다른 재화의 탄력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를 놓고요. 변수는 뭐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을 놓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재화, 그럼 이거는 이제 분모는 A 재화라고 보고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B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것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B라는 재화의 수요가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A를 포기하고 B를 산 거죠. 왜냐?
A의 값이 올랐으니까 B를 사도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어떤 관계? 대체제의 관계가 있다. 자, 정리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B 재화의 수요가 오른다. 수요량이 오른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양수를 띈다. 대체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 재화의 가격이 올랐는데 B 재화의 수요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높으니까 A 값이 비싸니까 B를 덜 샀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보완제, 음수값을 띌 때는 보완제, 상관이 없이 나오면 독립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급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분자의 공급의 변화율을 두고 밑에 가격의 변화율을 두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의미를 해보면 위에 1보다 크면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크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니까 비탄력적이 되고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0 또는 양수로 측정이 된다. 자, 오늘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개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탄력적인 것은 그 수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건 완전 누워 있는 거죠. 비탄력적인 것은 완전히 서 있는 거고, 조금 비탄력적인 것은 조금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